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투 3단원입니다. 자,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을 학생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해요. 경제 단원이라서 여러 가지 계산할 부분들도 있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경제체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건 또 시장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주의 의미와 특징 나와 있는데, 자, 의미를 보면 사유재산제도. 자, 여러분 사유재산제도라는 건 각 개인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 경제의 기본 문제를 뭐를 통해서 해결한다?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 자, 이런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자본주의 특징을 보면은요, 방금 위에서 언급한 거지만 이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하니까 개개인의 사유재산권, 개개인들이 재산을 가질 권리를 먼저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또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이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시장에서 역시 또 개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전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쭉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애초에부터 인류 역사 태초에부터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 지는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자본주의가 태동한 것은 16세기경으로 봅니다. 자, 16세기경에 이제 초창기 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업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상업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상업 자본주의 시절에 강조했던 것은 그때 당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약간 이제 원피스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바다로 쭉쭉 나아가면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대륙에서 발견한 신기한 것들을 사오고 또 그리고 새로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물건을 가져다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벌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교역망이 이제 전 세계로 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된다. 이 상업자본은 말 그대로 이제 무역을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공시민층이라고 합니다. 상공시민층.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역을 다니던 이 상인들도 있고요. 또 무역을 하려면 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던 사람들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시민층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상품의 생산도 생산이지만 그보다는 이 유통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 과정에서의 이윤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왕정이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줬어요. 후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국가들이 이제 절대 왕정, 왕이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그 국가들이 펼친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상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정책. 이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수출은 엄청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 외국에다 갖다가 연락에 팔아라. 수출은 늘리려고 하고, 이제 수입은 좀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무역에서 수출로서 얻는 이득을 좀 극대화하려는 이런 이제 정책을 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금들을 자기 나라로 이제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산업자본주의로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공장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도입이 시작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아주 실현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물건을 축축축축 많이 찍어내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이 상품 유통보다 생산 활동 자체에서 이윤 추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활동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하고 대량으로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이윤을 이제 얻기 시작하는데, 자, 이 시대를 뒷받침하던 사상가는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이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 그냥 냅둬라 이거야. 국가는 그냥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냥 냅둬라 이거야. 예를 들면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고 애플이 아이폰 만들고 나이키가 신발 만들고 이러는 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공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가장 좋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봤던 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냅둬라 이거야. 물론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사기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서 혼내주고 규제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이야.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라.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이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리켜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야경국가론이라고도 해요. 야경국가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밤에 경찰 노릇 정도나 하는 것이지 막 국가 개입해서 막 복지 정책을 막 과도하게 만든다거나 국가가 막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냅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이거야. invisible hand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되니까 물건이 모자르게 되겠죠.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팔아서 남는 이윤이 늘어날 테니까 또 팔려는 사람들, 그 상품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또 균형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럼 뭐야? 재고가 많이 남겠죠. 그럼 재고가 많이 남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가격이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의 이제 가격이 점점 좀 떨어지면 이제 팔아도 이득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그거를 이제 팔려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또 균형을 잃게 된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게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건 결국에 시장 가격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건 시장 가격이 알아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막 시장 너무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이 산업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이걸 기반으로 사회가 운영되다 보니 이 국가가 막 시장에 별 개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 있고요. 그냥 혼자 하는 영세 기업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영세한 기업이 대기업 쫓아갈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이 대기업은 점점 좀 커지게 되고 그 영세한 사업자들은 점점점 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뭐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서 삼성하고 경쟁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사회 전반의 생산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제 사회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이 산업 자본주의 이제 후반부에 사회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로 접어들게 돼요. 요 사이에 이제 독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뭐 산업 자본주의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가 되니까 대기업이 이제 거의 사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뭐 대기업에 다니는 소수 이제 어떤 임직원들이야 많은 이제 고액의 수입을 얻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일자리도 없고 이제 뭐 먹고 살기 막막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빈부격차가 커지면 이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전체의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선생님, 그럼 부자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뭐, 월급을 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500만 원 번다고 해서 그 소비를 뭐 더 크게 막 엄청 늘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루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끼케야 3끼인 것이고, 사람이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핸드폰 10개 들고 다닐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들 소비를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의 소비가 또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소비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 독과점, 이 대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 하나의 기업이 장악하는 걸 독점, 소수의 기업이 장악하는 걸 과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과점과 노동 착취, 국가가 개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만 주면서 이제 거의 뭐 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간당간당한 임금을 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사회 전체의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에게만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자원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자, 이때 이 시장 실패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라는 건 뭐냐면은 효력이 있는 수요, 사람들이 구매하려는 욕구인데, 그래서 유효 수요는 다른 얘기로 하면 구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자, 그걸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1929년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이라는 이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줄줄이 은행들이 망하고 공장들이 망하고 막 이런 사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살던 이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케인즈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런 경기 침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거야.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특히 지금 이 원인은 뭐라고?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정부가 창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자,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복지 정책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착취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노동법 같은 걸 개정해서 어떤 임금은 어느 이상 줘야 되고 근로 환경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 하고, 독과점 같은 거, 소수 대기업의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사업 같은 걸 벌여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당시 이제 뭐 하냐면 커다란 댐 같은 공사를 막 벌여가지고 정부가 아주 돈을 막 여기저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했다.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구현된 것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지금 역사상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의 유효 수요, 구매력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 수정 자본주의의 어떤 시대가 쫙 펼쳐지게 되고, 유럽에서도 이제 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을 올려주는 복지국가, 이런 국가들이 유럽에서 대거 출현하게 되면서 이 수정 자본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석유 가격을 통제하고자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이제 좀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우리 석유 너무 많이 만들면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석유 생산량을 좀 줄여서 석유 값을 올리자. 이런 이제 석유 수출국 국가들끼리 어떤 그런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값이 급속하게 오르게 돼요. 자, 그걸 가리켜서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오일 쇼크. 자, 이 오일 쇼크의 여파로 생겨난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인플레이션이 뭐라고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 또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물가는 보통 언제 상승이 되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경기가 좀 좋을 때, 경제 상황이 좀 좋을 때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석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것이어서 경기가 좀 좋아졌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석유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대처하지 못하면 경기는 더욱더 침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같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닥치게 되니까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 하에 정부였던 큰 정부, 이 정부의 규모가 커져 있었던 이 정부가 제대로 좀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좀 유연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기존에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을 신봉하던 이제 그런 사상가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갖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대표적 사람이 이제 하이에크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건, 자, 석유 파동 2번 있었는데, 저 봐라.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나치게 커진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 자, 다시 작은 정부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이런 것들로 가자. 그래서 공기업. 자,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레일, 뭐 이런 기업들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바로 공기업이죠. 하여튼, 이 신자유주의자들,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건, 자,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 공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다 넘기자. 그래서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겠다 이겁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금 좀 줄여주고 규제를 좀 완화하자. 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한다는 것은 이제 채용, 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채용하고 해고하고 특히 이제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1997년 IMF 이전에는 거의 해고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은 사라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해고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여러분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좀 보신 적 있을 텐데 미국은 해고가 진짜 아주 비인간적이에요. 단칼이야. 해고 전문가들도 있어. 회사에서 해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내일 저 사람 당장 해고할 테니까 당신이 좀 그 해고 통보를 좀 해주시오. 뭐야, you are fired 하고 막 책상 치우고 막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해고가 쉬운 것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합니다. 기업이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람을 쓰고 해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걸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데서는 가장 이제 짱 먹고 있죠. 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긴 할 텐데 이게 뭐 좀 비인간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등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규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서로 상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신자유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시장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다시금 이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계속해서 대립해서 부딪히고 있고 그 선거 때나 이럴 때 이제 대통령 후보나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정당들이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체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경제체제 이제 좀 의미와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체제에 대한 상상이 좀 어렵지만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경제체제의 의미라는 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여러분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공장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이나 어떤 회사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자본가라고 합니다. 자본가. 그래서 공장이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이제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이 개인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경제체제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회사,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반대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이란 건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사나 공장, 땅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없고 생산수단은 이제 국가가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건 시장 경제 체제, 이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주로 이제 사회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국가에 한 치약이 한 100만 개 필요하겠다. 그럼 이제 치약 100만 개 생산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제가 여행 갔던 쿠바라는 국가가 있는데 쿠바라는 국가는 이 아직 사회주의 방식, 계획경제 체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방식이어서 어떤 농산물이나 그런 방금 얘기했던 치약 이런 거를 주민들에게 막 나눠주는 이제 한 달에 몇 번 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막 나눠주는 요런 이제 방식으로 경제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이제 경제 체제를 나눠볼 수가 있다. 이 경제 체제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이제 결합이 돼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주로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한계를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자본주의는 이제 경기 변동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한 혼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경제 체제는 어떠냐? 자,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와 결합돼서 경제활동 주체의 자유가 좀 제한된다. 자, 형평성을 주로 추구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딱 계획해서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한계를 보면 개인이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고 또 이제 경제정책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이런 한계도 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완벽히 시장경제 체제만 추구하는 데도 없고요. 완벽히 계획경제 체제만 추구하는 데도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쿠바 이런 데도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또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시장에서 거래도 하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부가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혼합경제 체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쪽이 더 강하느냐, 시장 경제 체제 쪽이 더 강하냐, 계획 경제 체제 쪽이 더 강하냐, 이런 걸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같이 믹스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 혼합된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나온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질서는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 119조 2항인데 국민경제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계획 경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 자,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과 역할 한번 보죠.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익 나와 있는 개념들도 좀 살펴보면 편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으로 자, 금전적인 이익 당연히 있고요. 선택을 통해 얻어진 만족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다 통틀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뭐냐면은요. 비용은 밑에 나와 있지만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실제로 쓰는 비용, 명시적 비용이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합한 것이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요거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암묵적 비용. 그래서 이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에요. 다른 선택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 시 얻을 수 있는 이득. 자, 좀 이거 어려워서 여러분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화면을 전환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뭐가 있다?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아이유 콘서트를 간다라고 해보자. 아이유 콘서트. 실제로 콘서트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살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유 콘서트를 갈 때의 명시적 비용. 이거는 뭐냐면 티켓값이에요. 티켓값이다. 그래서 그때 얼마 줬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 15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 자, 명시적 비용은 티켓값 15만 원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냥 내 주머니에서 티켓값 나간 거 15만 원.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실제 그렇던데 우리 강사들은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콘서트 간 게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콘서트를 가면서 일요일 오후 수업은 다 뺐습니다. 휴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강을 해서 원래 제가 벌 수 있었던 돈 한 50만 원 정도를 벌지 못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당 제가 1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5시간 수업을 빼가지고 50만 원을 포기한 거죠. 자, 그거는 내 직접 주머니에서 나간 건 아니고 내가 이 콘서트를 감으로써 포기한 비용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암묵적 비용. 그래서 이제 포기한 이제 수업료 이제 얼마가 된다? 수업료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죠? 요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더한 게 그래서 뭐예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기회비용은 얼마가 된다? 기회비용은 그래서 티켓값 15만 원 그리고 포기한 수업료 50만 원 요거 다 더해가지고 총 기회비용은 65만 원이 됩니다. 65만 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콘서트를 간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내가 이 포기한 이 기회비용 65만 원보다는 만족감이 높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편익이 65만 원어치 이상은 돼야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순편익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순편익이란 건 뭐라고요? 편익에서 뭘 빼준 것이다? 기회비용을 빼준 것이다.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준 순편익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방금 제 아이유 콘서트 예를 들었는데 기회비용이 그럼 얼마라고요? 65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느낀 만족감이 한 70만 원 정도다. 가치로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내가 느낀 만족감이 한 70만 원 정도의 가치는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것은 순편익이 0보다 큰 선택이 되죠. 그래서 순편익이 플러스 5가 되는 것이니까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콘서트를 갔다 오고 나서 나는 콘서트랑 좀 안 맞는다. 나이도 있고 아주 힘들어. 이렇게 이제 막 했다고 해봐. 그래서 내가 느끼는 편익이 한 50만 원 정도의 어떤 만족감을 느꼈다. 라고 한다면 편익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고 그래서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원이 되죠. 자,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아닌 비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몰 비용.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은 이미 파묻어 버렸다 이거야. 이미 파묻어 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매몰 비용인데, 자, 뭔 얘기인지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유 콘서트 간다는 요런
이제 상황을 그냥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상황을 살짝 좀 바꿔보면, 요번에는 이제 제가 뭐 그날 휴강이었다고, 그 원래 수업이 없는 날이었다고 해봐요. 원래 휴일이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도록 암묵적 비용은 없어. 원래 그냥 휴일이어가지고 암묵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아이유 콘서트에 들어가는 이제 기회비용은 티켓값 얼마입니까? 티켓값 15만 원입니다. 티켓값 15만 원. 암묵적 비용은 그냥 무라고 해볼게요. 암묵적 비용 포기한 게 따로 없다. 암묵적 비용은 그냥 무 없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기회비용이 그럼 얼마가 되죠? 기회비용이 그러면 이게 두 개를 합치면 기회비용이 이제 15만 원이 됩니다. 15만 원. 자, 그리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편익은 한 20만 원어치 정도라고 해보자고요. 20만 원. 그래서 티켓을 딱 사서 간 거야. 아, 티켓 내가 오늘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한 20만 원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서 가야죠. 그래서 티켓을 사서 이제 콘서트장에 딱 갔는데 뭐야 여러분? 티켓을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티켓을 잃어버렸어. 자, 그때 저한테 암표상이 다가오는 겁니다. 암표상이 다가와서 혹시 티켓 없으세요? 제가 티켓 19만 원에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암표상이 와가지고 하하, 제가 티켓 19만 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상황에서 나는 표를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요게 이제 고민인데, 요거는 무조건 표를 사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명시적 비용 15만 원 있고 암표까지 사면은 34만 원인데 그럼 기회비용이 34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비합리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내가 콘서트장에 간 상황에서는 이 티켓값 15만 원은 이미 지출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티켓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콘서트장 가서 이미 표를 잃어버린 순간 요 티켓값 15만 원은 뭐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매몰 비용이 된다. 이것이 명시적 비용으로 작용하는 거는 티켓을 내가 사기 전에 그렇게 작동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티켓을 사서 콘서트장에 갔는데 내가 티켓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거면 이 15만 원은 이미 내가 지출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비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때는 그래서 이 15만 원은 뭐가 된다? 매몰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티켓을 잃어버리고 암표상의 제한을 받은 이 순간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 15만 원 이미 썼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 암표를 샀을 때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19만 원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래서 이미 지출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고려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19만 원을 지출해서 20만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서 암표 주세요. 물론 이게 불법이긴 하겠지만 암표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 이미 지출을 해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고,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자, 뭐 해야 된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하지 마. 근데 인간이 이게 쉽지 않지. 이미 써버린 거.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손절 못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여기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이성을 만날 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쉽게 또 이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그건 다 뭐다?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은 뭐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합리적 선택인데, 자, 한계를 보면, 자, 이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였을 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이익만 추구할 경우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개별 경제 주체의 이득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성의 모순이라 그래요. 구성의 모순. 구성의 모순. 절약의 역설, 구성의 모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구성의 모순이 더 큰 개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성의 모순, 자, 절약의 역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저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 선택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약만 하고 저축만 하고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게 돼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보면 사회 전체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야.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요? 절약의 역설. 방금 얘기했던. 자, 그리고 독과점. 이제 각각의 개개인들 혹은 개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합리적 선택을 쭉 한 결과 독과점 혹은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 내용은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시장 실패란 자,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자, 시장 실패 요인 한번 보면 독과점 나와 있습니다. 독과점 다른 말로 불완전 경쟁이라고 해요. 자, 이 독점이라는 건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공급자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공급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가 여기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점 시장에서는,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공급자들이 담합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짬짬이라고도 하는데, 짬짜 먹는다. 그래서 담합해가지고, 이제 회사 사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주 한잔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요? 저희 원하는 바입니다.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가격을 딱 정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담합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 그래서 이 독과점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재가 좀 부족하게 돼요. 공공재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대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 그걸 가리켜서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배제성. 그리고 이제 공공재는 누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비경합성이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경합성은 말 그대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합이 필요하다 이거야. 예를 들면 한정판 무슨 나이키 신발이다. 그래서 100켤레 딱 그 매장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100명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켤레씩 사간다고 하면 101번째 사람은 그 운동화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는, 요게 경합성이 있는 건데,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경합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게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잠깐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배제성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주로 이제 세금을 통해서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도 안 내고 돈 안 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밤길 조심하라고 이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가로등을 한번 만들었다고 해보자고요. 시골에 마을 주민들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이러니까 가로등을 만들었어. 그래서 모금을 막 했어. 사람들이 모금을 막 해가지고 우리 동네 가로등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들은 나 가로등 난 돈 안 낼 거야, 난 돈 없어, 배째. 이래서 그 사람이 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 가로등이 생김으로써 밤에 이제 길이 보이고 밝아지는 그런 이득을 그 사람 못 누리게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임승차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 돈 안 내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가지고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공짜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죠. 그래서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 문제가 있는데요. 자, 외부 효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좀 내려보면 이제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자,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침. 자, 이거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어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고도 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양봉업자가 있다고 많이 드는 예인데, 예를 들면 뭐 양봉업자가 있다고 해봐요. 양봉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벌꿀 만들려는 사람이야. 그래서 꿀벌을 많이 키웁니다. 꿀벌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제 꿀을 막 만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 꿀벌이 많아져서 그 꿀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 동네에 있는 과수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과수원에 그래서 이제 꿀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수분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서 과일이 막 튼실하게 막 맺힌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양봉업자가 이제 과수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게 일종의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양봉업자가 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한테 과수원 사장님한테 뭐 대가를 딱히 받지 않으니까 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만큼 만들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소비된다. 자, 뭐 또 예를 들면 뭐 이제 주택이라고 해봐요.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의 마당을 아름답게 꽃으로 막 이렇게 꾸며놔. 그럼 주인에게도 좋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꽃이 폈네 막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의도치 않게 제3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기 마당에 이렇게 아름답게 화단을 가꾸는 것,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딱히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 집주인은 뭐 굳이 뭐 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화단을 가꾸지는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외부 효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 적게 생산되고 소비된다. 그래서 이 긍정적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많을수록 좋은데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그렇게 충분히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실패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폐수 방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폐수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 일어나고 그거를 막 이제 마신 사람들이 막 고통에 시달리고 막 이런 거 엄청난 부정적 외부 효과죠. 뭐 담배를 또 뭐 길에서 핀다든가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저도 담배 냄새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여튼 뭐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 이런 게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는 여러분 당연히 뭐 할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좋은데 이게 정부가 막 규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음식점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랬단 말이야. 규제 없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 외부 효과에 이제 부르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된다 이거야. 이해되죠? 이게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도 한번 보면은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달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역선택은 뭐냐면은 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중고차 시장 같은 것인데, 여러분 중고차 시장,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중고차를 사러 간 내가
차를 딱 본다고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정확히 몰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차의 경력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다 알 수가 없어. 물론 뭐 서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보다 이 구입하려는 내가 그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 그래서 나는 그냥 제일 싼 거나 사자. 이렇게 해서 사게 되는데 결국 알게 되면 그게 뭐 침수된 차고 알고 보면 여러 가지 결함들이 막 있고 뭐 이런 걸 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가성비 그래서 싸면서도 좋은 거 이런 거 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최악의 차를 사게 되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자,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보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고용했어요. 자, 직원을 완전히 일 잘한다고 에이스라고 직원을 고용을 했어.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 이 직원을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어요. 근무 시간 24시간은 너무 했고 근무 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 동안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 직원이.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잘 아는 그 직원이 정보가 부족한 자기 관리자, 뭐 그 위에 사장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일하는 척 하면서 이제 딴짓하고, 이게 뭐야? 여러분 잘 쓰시는 알트 탭 신공 쓰면서 이제 막 딴짓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중고차 시장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소비자들이 그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 중고차 딜러가 뭐예요? 약간 사기 치는 거지. 약간 뭐 가격도 이거는 뭐 그 정도 받을 가격이 아닌데 가격 높여놓고 이 차 좋은 차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주체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런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자, 보조금 지급하고 세금 감면 등 통해서 생산 소비. 자, 긍정적 외부 효과의 생산 소비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벌금 부과 등을 통해서 생산 소비를 감소 이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오염, 아까 폐수 방류 이런 거 하면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독과점 문제 있었죠? 독과점 문제. 그래서 불공정 경쟁, 불안전 경쟁 이런 거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고요. 자, 그 법률에 따라서 이 기업들 공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이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직접 공공재를 이제 공급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 뭐 군인들이라든가 치안, 소방 이런 거는 다 정부에서 직접 공공재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부격차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것을 소득 재분배라고 하고요. 자, 누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소득 재분배와 관련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초적 안정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겠죠.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거, 이거 모든 기업의 다 목표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다. 자,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여러분 그 생산 요소 시장은 상품 시장과는 다르게 이제 생산 요소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지가 필요합니다. 뭐 이제 공장 같은 거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할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라고 하면 토지, 자본, 노동을 말하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기업이 구입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이제 땅값, 임대료 이런 걸 지급하는 것이고,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월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게는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회사원이시면 회사에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 선생님 우리 집 땅 부자예요. 그럼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땅을 빌려주고 이제 지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우리 집은 아주 뭐 자본가집,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투자를 하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 투자를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자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 소득의 근원이 된다. 또 기업은 또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이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라는 게 사회와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역사회 환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부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 소비, 아까 얘기했던 편익하고 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 소비를 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윤리적 소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아까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동 3권, 직업 윤리, 사용자와의 상생의식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 자, 노동 3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 자, 노동 3권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잘 외워두겠습니다. 자, 단결권은 뭐냐면은요. 이 회사랑 노동자가 1대1로 교섭하기에는 힘이 너무 노동자가 딸리니까 이 노동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뭉칠 수 있다. 자, 뭉쳤어요. 그럼 이제 뭐야? 회사랑 협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사용자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교섭이 잘 안 됐어. 자, 그랬을 땐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정 조건 하에 파업 등 어떤 이 직접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피켓팅 같은 거 한다든가 악덕사장 반성해라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예 파업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를 아예 출근하지 않고 이제 일을 멈추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 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자산관리. 흔히 우리가 재테크라고 많이 하는 것인데 자산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유무형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 금융기관과 관련된 이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그래서 이제 예금, 은행에 맡기는 걸 예금,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를 이제 사는 주식,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금융자산이고요. 자, 실물자산은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건물이라든가 땅,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실물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는 금융자산입니다. 자, 먼저 예금부터 한번 가보죠. 예금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제 은행이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금융자산이다. 자, 요구불 예금은 요구하면 이제 바로 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자유입출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기간과 금액에 제한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우리가 흔히 쓰는 통장, 자유입출금 통장이 요구불 예금입니다. 자, 저축성 예금은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을 이제 정기라고 표현해요. 기간을 정해놨다. 정기.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겨두거나 아니면 이제 월마다 이렇게 쌓는 거야. 그걸 적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기간이 딱 도래해. 그걸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찾는 금융자산.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저축성 예금의 종류 한번 좀 보면은 정기예금은 이제 딱 목돈을 그냥 일시불로 이렇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목돈을 맡기고 예를 들면 1년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정기예금을 넣어놨다. 그럼 1,000만 원 1년 동안 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이제 받는 금융자산이 정기예금이다. 자, 정기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달마다 내가 50만 원씩 적금 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년을 내가 넣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만기 3년이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정기 적금 되겠습니다. 자, 이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뭐 망하지 않는 한, 은행으로 뭐 망할 일 없죠. 뭐 농협이나 뭐 KB, 우리 아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거 망하면 사실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이게 이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전성.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은행 예금 이자율을 금리라고 하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뭐 이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뭐 끽해야 지금 한 4%, 진짜 뭐 높은 금리다 하면 이제 5%짜리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성이 낮다. 잠깐 여기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 이 자산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성질 잠깐 좀 밑에 먼저 보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산 관리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안전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보존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성, 얼마나 이게 또 많은 돈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투자한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이자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유동성은 이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환금성이라고도 합니다. 현금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느냐. 환금성이라고도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를 환금성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자산 관리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예금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성 높고요. 바로 뺄 수 있으니까 유동성 높지만 이자 수익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주식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의 주인, 사장이, 대표가 자기 돈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다. 쬐끄만 가게 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겠지만, 그걸 내가 프랜차이즈로 막 만들고 막 이러고 싶어. 그래서 막 내 아이스크림 대기업을 만들고 싶어. 뭐야 하겐다즈 개섞어라 막 이런 정도의 포부를 갖고 있어. 그럼 뭐 하냐면 여러분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자, 그럼 그 투자자들에게는 뭘 주냐면 우리 회사에 대한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당신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의 권리, 이만큼의 권리. 그래서 그 권리를 이제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뭐냐면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발행해준 증서가 주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권리 증서인 주식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그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주총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이익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익 배당은 뭐냐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많아졌어.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뭐 500원 이러면 뭐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5,000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게 이제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배당금이에요. 그 회사가 잘 나가서 이득이 많아지면 이제 배당금을 한 주당 얼마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을 때, 아직 회사가 잘 나가기 전에 저평가돼 있을 때 그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회사가 엄청 커지고 잘 나가서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 자, 그러면 그때 팔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자산을 산 뒤에 자산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팔아서는 이득을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이유는 다 이거 시세 차익 기대해서 하는 거예요. 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겠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금보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크죠. 그리고 아직 채권 안 받지만 채권보다도 수익성이 높지만 대신 휴지 조각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회사가 상장 폐지돼서 주식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낮다. 자, 여러분 채권으로 넘어가면 채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빚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빚증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여러분 친구들끼리 친구가 5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5만 원 빌려줬다. 자, 그러면은 나는 5만 원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고 5만 원 내가 한 달 내에 5만 원 돌려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그 5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채권. 빚증서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데, 물론 친구들 사이에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발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으로 얘기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이제 발행하는 것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뭔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 공공사업을 벌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역시 얻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하게도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막 정부가 막 늘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요. 채권. 지금 정부 뭐 예를 들면 당신 1,000만 원 우리 채권 지금 사주면 내가 5년 후에 정부에서 5년 만기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5년 만기 채권 그리고 이자율이 뭐 6%다. 그럼 5년 후에 연마다 6%씩 이자 붙여가지고 5년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놓고 그 문서를 주는 거죠. 채권 문서를. 그래서 이런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이 일정한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미래 일정한 시기에 채권도 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발행하는 증서가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뭐 5년 만기 연 6% 채권이다. 자, 이자 그러면 만기를 채우면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5년을 못 기다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채권을 중간에 팔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가지고 이 뭐 좀 목돈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 자,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곳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도 미세하지만 올랐다 내렸다 해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에서도 뭐 거의 크진 않지만 뭘 기대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세 차익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고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만기 시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성이 이제 주식보다는 높지만 이제 수익성이 역시 좀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면 채권하고 예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채권은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이자를 많이 줍니다. 예금보다 이자가 낮으면 굳이 사람들이 채권 사겠어요. 그래서 채권은 예금보다는 수익성은 좀 높지만 또 이제 이 채권 중에 뭐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 이런 경우가 망할 리는 없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하고 이제 나중에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예금보다 안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금하고 이제 주식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낮지만 이제 위험이 적은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고 예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성은 낮지만 수익성은 높다. 그래서 이 안전성하고 수익성은 서로 이제 상충하는 부딪히는 관계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상충 관계. 자, 그래서 이 투자 같은 걸 할 때 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이제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한 바구니에 담으면 전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지만 나눠 담으면 하나가 깨지더라도 남은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할 때도 너무 몰빵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포트폴리오 투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금융생활설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 자, 그걸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합니다. 이 생애주기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해보는 걸 금융생활설계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우리가 해야 할 일, 과업을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금융생활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된 소득을 활용하여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 미래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평가 및 수정하고 자, 예를 들면 내가 뭐 몇 살 때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집을 사려면 뭐 몇 억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그걸 모으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실행해보고 이제 그래서 뭐 그 어느 정도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또 평가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무설계입니다. 자,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곡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3, 4, 5, 60대 초반까지는 이 수입 곡선이 더 지출보다 많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은퇴하게 되는 60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수입 곡선보다는 지출 곡선이 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출 곡선이 위에 가 있는 요 구간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고 수입 곡선 위에 가 있는 구간은 이제 플러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구간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손실 나게 되는 것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이제 안정적인 재무 생애주기별 재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는 현명한 금융생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금융 의사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금융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고려해야 될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외 거시적 요인은 이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금리라는 말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자,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주식 투자 같은 이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또 금리가 상승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대출했을 때 갚아야 되는 이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해가지고 막 어디 투자하고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게 되지. 자,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있는 채권이나 주식 투자보다 예금의 이자 수익이 이득이므로 예금을 선호한다.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의 이자 수익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출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거 해서 이제 투자 같은 걸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채권이나 주식을 선호하게 된다. 자, 환율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쉽게 얘기하면 외화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외화의 가격. 예를 들면 $1 환율이다. 그럼 달러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외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달리 얘기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누가 안 좋아?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안 좋죠.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또 전쟁, 테러 등 이런 정치 상황이 불안한 경우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이제 선호하게 된다. 전쟁, 테러 같은 거 이런 악재가 생기면 막 주식시장 폭락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안정성이 높은 걸 또 선호하게 되고 또 물가, 경기 변동, 정부 정책, 국제관계 변화, 전염병, 우리 다 아는 코로나 뭐 이런 거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무역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국제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무역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요. 국경을 넘어서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하여튼 그냥 국가 간에 넘어서 거래하는 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알고 있죠. 발생 이유 보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다 그 생산 요소의 차이로 인해서 생산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잘 만들 수 있는 게 달라져. 그래서 잘 만들 수 있는 걸 전문화시키는 걸 특화라고 하고 그렇게 특화한 것을 생산해서 서로 이제 교환하게 된다. 자, 그러는 것이 당사자국에 다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무역 이론 한번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절대우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우위론. 절대우위론은 우리 위에서 봤던 누구죠?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우위라고 하는데 이런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해서 교육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는 게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고 자, 비교우위론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리카르도.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거는 생산비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재화 이거를 가리켜서 비교우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득이 발생한다. 자, 이 개념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되는데 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이제 미국하고 뭐 베트남하고 교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교역을 한다. 응?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교역을 한다라고 해보고 두 가지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TV랑 양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랑 양말. 그냥 제가 막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생산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생산비. 자, 미국 같은 경우는 TV를 만들 때 예를 들면 $100가 든다고 하겠습니다. $100. 응? 이 자동화 기술이 잘 돼 있어서 미국 TV를 만들 때 $100. TV 말고 자동차로 할까요? 자동차로 할게요. 요새는 뭐 베트남에서도 TV 공장 이런 거 많으니까. 응?
자동차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하여튼 자동차 미국에서는 100달러, 100달러 너무 심한데 너무 싸죠. 1000달러, 1000달러도 너무 적은데 그냥 할게요. 1000달러. 자, 미국에서 자동차 1000달러에 만드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자동차 만들려면은 뭐 예를 들면 한 10,000달러 정도는 있어야 만든다고 합니다.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10,000달러는 있어야 자동차를 만든다. 자, 미국 양말 만드는데 이제 1달러면 만든다고 해봐요. 1달러. 자, 베트남 같은 경우 뭐 양말 만드는 건 미국과 큰 뭐 차이는 없어서 2달러면 만든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 우위 같은 경우는 절대 우위는 그냥 생산비가 적은 쪽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누가 더 잘 만드냐면 절대 우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미국 1000달러면 만들고 베트남 10,000달러에 만들죠. 그래서 미국이 더 잘 만든다.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니까 미국이고 또 이제 양말 같은 경우도 미국은 1달러에 만들고 베트남은 2달러에 만드니까 양말 역시 미국에서 더 절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니까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절대 우위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 미국이 다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교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베트남하고 굳이 교역할 필요 없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도 교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론으로 현실의 무역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누가? 리카르도가 새롭게 만든 게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비교 우위는 이제 뭘 보냐면 기회비용을 따져줘야 돼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을 따지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 때 1000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달러는 양말로 바꿔준다면 1000달러를 양말로 바꿔준다면 양말 몇 켤레입니까? 1000켤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동차 한 개를 만들 때 양말 1000개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죠?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양말 1000개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하나의 기회비용은 뭡니까? 1000양말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반면에 양말을 만들 때는 1달러 쓰는 거잖아요. 양말을 만들 때 1달러 쓰는데 그럼 이 1달러는 자동차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자동차가 1000달러니까 이 1달러는 자동차 하나의 1000분의 1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양말 하나 만들 때 자동차 1000분의 1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1000분의 1 자동차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빨간색으로 쓴 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자, 베트남의 경우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자동차 만들 때 10,000달러를 쓰는데 이거를 양말로 바꿔보면 그럼 양말 몇 개를 포기한 것이냐? 양말은 2달러니까 그럼 이게 5,000양말을 포기한 것이다. 5,000양말. 5,000양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 베트남 같은 경우 또 이제 양말의 경우 양말은 2달러인데 이거 이제 자동차는 10,000달러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럼 이 2달러 쓰는 거는 자동차로 치환하면 자동차 얼마를 포기한 것이냐면 5,000분의 1 자동차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기회비용은 당연히 뭐 할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자동차에서 기회비용이 더 적게 있는 게 어딘지 보자고요. 자, 미국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하나당 1000양말이 기회비용이고 베트남은 5,000양말이 기회비용이다. 그럼 미국에서 더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비교의 누가 갖는다? 미국이 갖는다. 자, 그럼 양말에 대한 비교의는 미국은 자, 기회비용 보면 1000분의 1 자동차고 베트남은 5000분의 1 자동차입니다. 베트남 쪽이 더 기회비용이 작죠. 그래서 양말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실제 무역은 이 비교 우위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양말에 특화시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에 특화시키고 자동차에 특화시켜서 거래를 하면 된다. 라는 게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비교 우위론은 뭘 따진다고요, 여러분? 기회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절대 비용은 그냥 생산비를 따지는 것이고 이해됐죠? 자, 돌아갑니다. 하여튼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실제 문제에도 좀 적용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 설명했습니다. 자, 비교 우위가 나타나는 이유 옆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 비교 우위는 국가마다 보유한 자원의 종류와 양, 기술 수준, 기후 조건 뭐 이런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밑에 보면 국제분업 보겠습니다. 국제분업. 각 국가가 무역에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방금 들었던 예 같은 경우는 미국은 TV,
TV가 아니라 자동차, 미국은 자동차, 베트남 양말 이런 거에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이죠. 필요성 보면 자국에서 얻기 힘든 상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고 다른 국가보다 더 잘 만든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의 흐름을 보면은요. 자, 재화 서비스뿐 아니라 노동자본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국제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경제블록 형성, 뭐 예를 들면 EU라든가 뭐 이제 나프타 이런 것처럼 이제 EU는 이제 유럽 알다시피 여러분 유럽연합이고 나프타는 이제 북미,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이제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또 요새 이제 자유무역협정 각 개별 국가들끼리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관세를 낮추는 이런 것들을 통해 국가 간 상호 우정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자, 국제거래 확대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 다양한 상품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해외 직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해외 상품도 우리가 막 사고 기업에게 규모의 경제. 자, 여러분 이 말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굉장히 중요해요.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 정의를 내려보면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하나당 들어가는 생산비가 줄어드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붕어빵을 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서 쬐끄맣게 팔 때보다 이 붕어빵의 붕어빵 사업체를 막 꾸려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붕어빵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오게 되겠지. 그럼 재료를 많이 사오면 많이 살수록 그 재료 뭐 그램 수당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자랑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많이 사니까 단가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된다?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단가는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기업이 그 단위당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기술 발전 기회도 이제 생겨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기 활성화 이런 긍정적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부정적 영향을 보면 이 국제거래가 확대되면 당연히 선진국에게 유리하다 보니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이제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뭐 이런 문제가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발전, 우리가 흔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제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역의 이익이 이제 공정하게 공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무역 하면은 우리 떠올리는 거,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정당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걸 우리가 공정무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친환경적 상품 생산 및 교육해야 되고,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협력 이런 거 해서 국가 간 불평등 좀 완화하자. 국제적 자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뭐 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옆에 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지속 가능한 생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어려운 단원이었는데 이 통사2 3단원 시장경제 파트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방금 봤던 이 비교우익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 문제 직접 보시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 편익 기회비용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아직 계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역시 직접 문제 적용해 보면서 구체적인 연습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